네,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할 거고요. 2025년도에 선고된 것만 볼 겁니다. 그 이전에 선고된 것들은 수업이나 교재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개년치만 하는 거고, 공무원 시험 특성상 최신 판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9급은 그래도 한 2, 3년 된 판례를 슬슬 내기 시작하고, 7급은 그래도 조금 의식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볼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 프린트 마지막 부분에 행정기본법 조문이 조금 표현만 변경되다시피 했는데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혹시 놓치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시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다. 그래도 어쨌든 제출을 해야 된다. 정보공개법 사안인데 일단 20조 2항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직 정보 공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결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일단 자기가 혼자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피고 다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일단 내라. 피고 네가 먼저 내보고 그럼 내가 한번 비공개로 고민을 해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일단 내라고 하니까 행정청이 이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보호기간 내에 있다 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판사님이 혼자 좀 고민해봐야 되니까 일단 내라. 대통령 기록물법 가지고 거부할 수도 없다. 일단 내라. 이런 얘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 장이 총장님이겠죠? 비용을 환수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으면 그냥 처분성이 있다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분성을 따질 때 추상적 일반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요. 3번 넘어가시면 이제 약국 간의 싸움이 난 케이스인데 경업자 기존 사례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 들어온 약국 때문에 영업이익이 침해당했다. 이런 이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요. 이 밑에 부분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을 주장했고 이 이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병원이 있으면 이제 약을 처방만 하고 거기서 바로 조제는 안 해주잖아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다가 조제를 해주는데 그 취지는 쉽게 말하면 의약 분업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치 않은 약품을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약국 차원에서 독립된 전문가로서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저 앞 건물에 이제 병원이랑 같은 공간에 약국이 들어왔고 둘이 결탁해서 거기 처방전을 독점해가지고 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 건너편에 있던 약국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거 조제 기회를 균등하게 뿌려야 된다. 그래야 약국 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그래야 병원이랑 너무 심하게 결탁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조제가 돼야 이제 약을 조제를 받고 처방받는 일반 국민들도 이익이 증진된다. 이런 이제 좀 대의적인 명분을 들고 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저기 병원 안에 사실상 같은 공간에 약국이 들어왔는데 둘이 결탁해가지고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내 조제 기회도 좀 분배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된다. 뭐 이걸 주장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고요. 4번도 이제 제3자 원고적격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은 산학협력단이었고요. 교육부 장관이 산학협력단 너네 빨리 사업비 내놔라 환수 처분했는데 사실 이유를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참여한 교수님이 사업비를 삥땅 쳤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산학협력단이 처분의 상대방이지만 참여 교수는 상대방이 아니겠죠. 하지만 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붙여놨는데 이거 어쨌든 협력단이 환수당하면 교수 이거 나쁜 놈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 연구과제 참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낙인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의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5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판례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 사실 이거는 노동법 판례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옛날에도 이 비슷한 판례가 이미 있었고 25년도에도 한 번 더 반복됐기 때문에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소개를 시킨 거고요. 원래 우리 논리는 뭐였느냐? 우리 기본서에서 이제 판례 4-5개 한꺼번에 묶어서 배웠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의결입니다. 나를 자르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지방선거가 새로 치러져서 임기가 만료됐대요. 그러면은 복직할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지지만 여전히 월정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이익은 남아있기 때문에 소이익이 인정된다.
이런 종류의 판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는 있지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노동법 그 법리를 다 배울 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것만.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자기가 잘리니까 소송을 하던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뭐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보수를 소급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소액 인정돼야 된다가 기본 논리인데 특이한 사실관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부당해고 구제해달라고 할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가 근로계약이 끝나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옛날 옛적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 지위를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알던 법리의 예외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집에도 살짝 추가를 해놨던 판례인데요. 쉽게 요약하면 원처분 취소소송이랑 재결 취소소송을 이 사람이 병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이미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재결 취소소송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이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과세 처분이 원처분이 된 게 아니라 뭐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이게 원처분 취소소송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부분입니다. 재결을 전심 절차로 하는 본안소송. 본안소송이 메인이 되는 소송이고 여기서는 원처분 취소소송 얘기겠죠. 그래서 확정이 됐으면 재결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7번 넘어가시면 7번에 두 가지 판시사항이 있는데 1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옛날에 기출도 한번 됐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소의 이익은 항상 우리 가정한 됐죠? if 너에게 승소 판결을 준다 한들 너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구제받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뭐 소의 이익 없겠죠. 그걸 확인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을 뿐. 자, 그 다음에 처분 부존재 확인 청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등 안에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치환을 하자면 이거 그냥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겠죠.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 폐지됐다. 그러면 처분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똑같다. 보충성 폐지됐으니까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8번 가시면 이미 아는 겁니다. 처분적 고시, 일반 처분적 성격이 있으면 사전통제 의견 제출에 개별적 예외 사유가 된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도로구역 변경 처분이 있었고요. 그 개별적 사례로 이런 보건복지부 이런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반 처분적 고시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랑 성격이 뭐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이미 또 우리 아는 거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 원래 피고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필 여기서 처분 이름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었고 거기서 그 처분의 사유가 너 난민인정 신청을 했는데 명백히 이유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처분의 적법성 얘기니까 당연히 뭐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행정청한테 입증 책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별건 아닌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가끔 26개월 뭐 이렇게 2년을 초과해서 복무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도 24개월 한도로 잘라버리고 호봉에 딱 넣어준다. 일반 현역병 출신이 공무원 임용된 것과 다르게 한도를 두고 공무원 호봉에 그 기간을 산입한다. 그럼 과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이 불평등이 초래됐는가? 그렇지 않다. 자, 넘어가시고 이거는 뭐 이거 수업 시간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했는데요. 가설 건축물 우리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 하나 해놓고 거기 안에 이제 사무실로 잠시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쓰고 싶습니다.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행정청이 뭐라고 했냐면 저 미안한데 신고서 내면서 첨부 서류를 좀 더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요. 자, 밑에 봅시다. 옛날에는요. 법령이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법령 외의 요건이다.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요건인데 이거 안 냈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은 연장 신고에도 대지 사용 승낙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도 한 번 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우리 옛날 판례 들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원용을 하려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령 지금 있는 게 신설되기 전 얘기고 지금은 제출을 해야 된다. 왜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곁다리로 일반론을 설치하는데요. 그냥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위법령,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면 무효잖아요. 명백히 저촉되면 무효겠죠. 법률 우위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상위법령에 합치된 걸로 좀 해석하자. 함부로 저촉된다고 보지 말자. 이미 있던 법리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법령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래저래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대지 사용 승낙서 이제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 기출은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번 나왔거든요. 자, 여기선 대지 사용 승낙서 얘기가 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면 그거 가지고 거부하지 말라라는 당연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론 자체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서 정한 것도 아닌데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론이 옛날 판례 기준으로 출제된 거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대지 사용 승낙서가 하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지를 콕 집어서 묻는다면 지금 새롭게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거는 요구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12번 가시면 그냥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몇 안 되는 기속행위 빼면 전부 다 우리 재량행위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결정, 재량행위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논리 다 나옵니다. 뭐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재량,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더더욱 재량,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의 일종으로서 사실 오인이 들어간대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나올 만한 가치가 큰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재량권 불행사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일종이다. 유승준 사례에서 그게 강조됐고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도 25년도 선고된 판례에서 뒤에도 하나 더 나오거든요. 뒤에도 한번 아마 더 반복될 텐데, 사실 오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팩트를 똑바로 판단을 못했대요. 그에 근거해서 재량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그 재량권 행사도 개판이겠죠. 이것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 뒤에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같은데, 앞에 부분 보면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옛날에 어떤 처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미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뻔히 알고 있대요. 근데 반영 안 했다? 아니, 이런 팩트가 있는데 왜 아는데 반영을 안 해? 사실 오인에 기초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자, 그 다음 뒤에 부분도 이어지는 겁니다. 문맥상. 행정청이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대방한테 더블 체크를 하려고, 야, 그 사실관계 있는 거 맞지? 내 기억이 맞다면 너 옛날에 이렇게 유리한 사실관계 형성된 적 있거든? 자료 제출해봐 했는데 상대방도 좀 어찌 보면 좀 괘씸한 면이 있죠.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삐져서 알고 있지만 네가 안 냈으니까 나 반영 안 해 라면서 뻔히 이런 팩트가 있는데도 반영을 안 해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 사실 오인이 있으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중간에 이 문장은 장식용 문구인데, 혹시 걔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실 오인을 일으켰다 이런 모르겠는데 너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제가 안 낸 거는 물론 제3자가 봐도 유감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14번도 한번 동형 모의고사에 냈는데요. 자, 이 블로그 어쩌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사안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최신 판례 특강에서 제가 말로 뭐 몇 날 며칠에 뭐가 있었고 얘기를 백날 하는 것보다 블로그에다가 조금 쉽게 스토리텔링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 될 것 같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머리 식힐 겸 보시면 되고, 급하신 분들은 이 밑에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립대학 뭐 교수인데요. 교수님이 나 이제 재임용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했는데 대학교에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언제 무효가 되느냐?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없다. 이런 뭐 당연히 무효겠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가 되면 무효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무효가 아니라고 봤는데, 어쨌든 일반론은 그냥 쓰기를 읽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15번 얘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1년 지나긴 했죠. 선고
일자를 보면. 그다음에 하반기 7급 시험에는 시간이 많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가 있었냐면 처분 상대방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특허죠. 특허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부당했어요. 그럼 일단은 재량행위니까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또 이 얘기 또 나오네요. 사실 오인 등에 근거했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겠죠. 근데 뭐 이런 경우가 뭐 흔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은 재량을 존중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안 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행정청이랑 이 국민이랑 사업자랑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 요렇게 사업 진행합시다 라고 해놓고 요런 요건이 충족되면 나 이런 권리를 당신 행정청한테 인정받을 겁니다 해서 이 계약 안에 그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근자감이 있어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한 게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토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량행위인 건 맞죠. 맞지만 행정청 입장에서 재량권 행사를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근거에서 얘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제약이 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공법상 계약이란 게 상호간에 체결이 됐었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사용허가를 줄지 안 줄지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사안이 좀 특이해서 블로그에 정리해놨는데 뭐 사안 꼭 안 봐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사립학교 안에서 이제 어떤 교감 선생님 등이 뭔가 잘못을 했다는 의심이 지금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그 사립학교 뭐 학교 법인이나 이사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 이 뒤에는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얘기 나오는데 민법상 개념이고요. 아무튼 의무 위반했다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하고 징계 의결 요구 안 했으면 똑같다. 잘못한 거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나 학교 법인이나 쌍으로 잘못한 거다. 자, 17번 가시면 자, 이것도 블로그에 정리는 해놨는데요. 가설 건축물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 임시로 뭐 그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업손실보상,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배운 그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론인데요. 읽어보시면 그 영업손실보상은 언제 해줄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데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당연하죠. 예전부터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야지. 아니 갑자기 인정고시 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불법 노점상 차려가지고 영업하면서 보상해달라고 알박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이 뒤에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영업이 원래 이때쯤 접을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6년도 3월 말까지만 하고 나는 원래부터 이제 방 뺐어야 될 운명이에요. 4월부터는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리라는 기대가 없어. 그러면 영업손실 보상해줄 필요가 없겠죠.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이 전제돼야 합리적으로 기대가 돼야 그걸 보상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떤 사안이었냐? 일단 적법하게 그 컨테이너 박스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 여기 부지가 원래 이제 그 공터였는데 원래 도시계획은 뭐였느냐? 여기 이제 곧 주차장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장 짓기 전까지는 존치 기간을 인정해 준 거죠. 너 컨테이너 짓고 장사해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공익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주차장 짓겠다고 했는데 아니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짓겠다는 거창한 공익사업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 그 짓겠다고 한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공익사업이죠. 그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사장님 쫓겨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부터 26년도 3월 말까지밖에 존치 기간이 유지되지 않아. 그러면 4월부터 이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만료일 이후인 4월 이후에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원래부터 방 뺐을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려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영업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아니 이분이 적법하게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한 달 남았었어요. 어차피 3월 말에 방 뺐어야 됐고, 이 사람도 웃긴 게 존치 기간 다 끝났는데 그 뒤로 2년 몇 개월 동안 아무튼 대법원 올라갈 때까지였겠죠? 그래서 소송하면서 계속 버팅긴 거죠. 아니 존치 기간 다 끝났는데 혼자 거기서 존버한 거예요. 아 이런 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보상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냥 조문 표현만 좀 변경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입법 파트의 이 법령 등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이거 반영돼 있고요, 기본서에.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포함한다 살짝 바뀌었고, 밑에 보시면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 그 우리가 아는 그 기간 계산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 시행일로 한다. 뭐 당연하죠. 초일 말일 따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초일 말일 따지는 건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아무튼 이 공포한 날이라고 하면 되는데,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공포를 안 하죠. 그러니까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거 살짝 그냥 구체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좀 짚어보자면 이거겠죠. 이의 신청을 거쳤는데 그 결과 처분이 변경됐대요. 아니 뭐 좀 유리하게 당연히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액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월 1일 100만 원, 2월 1일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감액된, 원래부터 변경된 원처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경된 처분이란 표현 들어갔고, 굳이 이 점을 갖고 시험에 낸다면 요거 갖고 나올 것 같고요. 밑에 것도 제가 이번에 한번 동영 모의고사에서 같이 위에 거랑 같이 한번 내봤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의 신청 결과 통지할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갈 거 아니에요? 안 내줘라. 잘 모르니까. 근데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판이나 소송 이미 제기했대요. 그럼 뭐 안내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뭐 당연히 작년에 뭐 대법원이 선고한 거 모으다 보면 뭐 100개 가까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다 보자면 강사가 뭐 특강 할 때나 버겁지 100개 다 다뤄버리면 일단 마음은 편해요. 뭐 누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최신 판례가 뭐 전격적으로 다른 변호사 시험 뭐 이런 시험처럼 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면은 실익이 있겠지만 그 정도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핵심만 좀 추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저는 시험 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생각합니다. 90점대는 정말 필수 컬이랑 이 정도만 하면 정말 충분하고요. 100점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게 120점 정도로 공부해야 100점 겨우 나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시간에 다른 과목 열심히 한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판 특강은요 그때그때 좀 판례가 이렇게 모이면 할 거고, 강론은 지금 7급분들 급하진 않으니까 제가 조금 시차를 두고 다시 업로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